칼 융은 그 이전에 어떤 심리학자도 감히 시도하지 못했던 일을 해냈습니다. 그는 어두운 방에 홀로 앉았습니다. 그는 두 눈을 감고 의도적으로 모든 통제력을 놓아버렸습니다. 그는 자신의 마음 가장 깊은 곳, 시면에서 떠오르는 목소리들, 환영들, 기이한 형상들이 자신에게 다가오도록 허락했습니다. 무려 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그는 깊고 심오한 통찰과 완전한 정신적 붕괴 사이에 아슬아슬한 경계선 위에 서 있었습니다. 그의 아내는 남편이 미쳐버린 것은 아닌지 두려워하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그의 동료 학자들은 그가 이성을 잃고 자기 자신을 완전히 잃어버렸다고 수군거렸습니다. 하지만 여기 세상 그 누구도 쉽게 이야기하지 않는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 3년이라는 암흑의 시간이 인류 역사상 가장 완벽하고 정교한 인간 정신의 지도를 만들어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자신의 반복되는 패턴을 파악하며 자신의 고통과 잠재력을 해석하기 위해 사용하는 그 모든 심리학적 개념들은 바로 그 깊고 어두운 심연으로의 하강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융은 단순히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려고 노력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정반대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는 아래로, 더 깊은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그가 누구보다 충분히 깊게 그리고 뼈아플 정도로 정직하게 그 바닥까지 내려갔기 때문에 그는 진정으로 다시 위로 올라오는 길을 발견한 유일한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융은 이렇게 적었습니다. 당신이 무의식을 의식으로 끌어올리지 않는 한 그 무의식이 당신의 삶을 방향지을 것이고 당신은 그것을 운명이라고 부를 것이다. 당신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당신은 다시 시작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새로운 챕터를 열고 싶어 합니다. 지금까지와는 다른 삶, 어쩌면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버전의 자기 자신을 만나기를 갈망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융, 즉 당신과 정확히 똑같은 고민을 안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맞은편에 앉아 평생을 바쳤던 그 위대한 심리학자는 당신이 그 새로운 첫걸음을 내딛기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할 한 가지를 말해주고 싶어 합니다. 그것은 당신의 도전을 멈추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것을 평생 동안 지켜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실수가 사람들의 삶에 얼마나 끔찍한 대가를 치르게 하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이어지는 모든 단어와 문장에 온전히 집중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지금부터 제가 드릴 말씀은 단순한 자기 개발서에 나오는 행동 지침이나 할 일 목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진짜 지도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평생 한 번도 가보지 못하는 그 깊은 곳에서 융이 직접 가지고 돌아온 유일하고도 진실한 정신의 영토를 보여주는 지도입니다. 이 이야기가 존재하는 이유는 오직 하나입니다. 세상의 얕고 가벼운 콘텐츠들이 결코 건드리지 못하는 삶의 진정한 깊이를 마주할 준비가 된 사람들에게 가닿기 위해서입니다. 만약 당신이 이 지루하고 무거운 이야기를 여전히 듣고 있다면 당신은 이미 자신이 그 준비된 소수의 사람들 중 하나라는 것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 모든 사람들이 다시 시작하기 전에 저지르는 가장 치명적인 실수에 대하여 여기 거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지 않는 불편한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인생을 다시 시작하겠다고 굳게 결심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결국 정확히 똑같은 행동을 반복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단지 풍경만을 바꿉니다. 새로운 도시로 이사를 가고 새로운 직장으로 이직을 하며 새로운 연인을 만나고 새로운 아침 루틴을 짭니다. 한국 사회를 예로 들어볼까요? 서울의 숨막히는 경쟁이 싫어 제주도로 한 달 살기를 떠나거나 대기업의 상하 관계에 지쳐 스타트업으로 이직을 하거나 심지어 모든 것을 버리고 해외로 이민을 떠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처음 몇 달 동안은 그 모든 것이 진정으로 다르게 느껴집니다. 몸과 마음이 더 가벼워지고 살아 숨쉬는 것 같은 활기를 느낍니다. 그들은 스스로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이번에는 다를 거야. 이번에는 과거의 낡은 내 모습을 완전히 뒤로 하고 떠나왔어. 하지만 그리고 나서 아주 천천히 그리고 아주 조용하게 무언가 익숙한 것들이 다시 고개를 들기 시작합니다. 새로 옮긴 직장에 다정해 보이던 상사는 어느새 예전 상사와 똑같이 나를 통제하려는 에너지를 뿜어냅니다. 새롭게 시작한 가슴 설레던 관계는 또다시 예전 연애에서 겪었던 그 차가운 정서적 거리감을 똑같이 재현해냅니다. 모든 것이 순조롭게 풀려가고 있다고 믿었던 바로 그 순간, 보이지 않지만 너무나도 단단한 유리 천장이 또다시 머리 위에 나타납니다. 결국 그들은 완전히 새로운 장소에서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고 있다고 믿으면서도 멍하니 앉아 이렇게 묻게 됩니다. 도대체 왜 세상은 나에게 똑같은 고통을 반복해서 던지는 걸까? 융은 이 현상에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는 이것을 대극전환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는 한 사람이 어떤 극단적인 상태에서 벗어나 그 정반대의 상태로 이동하지만 그 밑바탕에서는 여전히 정확히 똑같은 무의식적 메커니즘에 의해 조종당하고 있는 심리적 현상을 말합니다. 제 개인적인 통찰을 더해보겠습니다. 대극전환은 마치 그림자를 피하려다 빛을 등지는 것과 같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우리는 흔히 이런 모습을 봅니다. 가부장적이고 통제적인 부모 밑에서 자란 자녀가 그 억압이 너무 싫어서 극단적으로 방임하는 부모가 되지만 결국 아이에게 안정감을 주지 못해 또 다른 형태의 정서적 학대를 가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통제적인 결혼 생활에서 도망쳐 나온 남자가 다음 관계에서는 자신이 통제권을 쥐려 하는 상황, 자유롭게 살겠다며 번듯한 직장을 그만둔 여자가 아이러니하게도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의 자유를 증명하기 위해 하루 종일 SNS에 매달리며 스스로를 옭아매는 상황, 겉모양은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움직이는 근본적인 힘은 단 1mm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41살의 한 남자를 상상해 보십시오. 그는 12년간의 결혼 생활을 정리하고 대기업의 부장 자리에서 사표를 던진 뒤 아무도 자신의 이름을 모르는 낯선 도시로 가는 편도 비행기 티켓을 끊습니다. 그는 이것을 인생의 새로운 출발이라고 부릅니다. 18개월 후 그는 새로운 아파트에 앉아 낯선 거리를 내다보며 도저히 부정할 수 없는 끔찍한 진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 의자에 앉아있는 사람, 즉 자기 자신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단지 의자만 새 것으로 바뀌었을 뿐입니다. 그는 상처받았을 때 입을 굳게 다물어버리는 그 익숙한 침묵을 받아 건너까지 그대로 챙겨왔습니다. 누군가 자신의 의견에 의문을 제기할 때 방어적으로 뒤로 물러서는 그 반사적인 행동 패턴도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모든 것이 현실이 되고 진짜 사랑과 안정이 시작되려는 바로 그 순간 모든 좋은 것들을 스스로 무너뜨려버리는 그 정교하고 파괴적인 재능마저도 고스란히 짐가방 속에 넣어왔습니다. 지리적 위치는 바다를 건너 이동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심리적 위치는 단일 밀리미터도 이동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실패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융이 자신의 오랜 임상 경험의 가장 깊은 곳에서 깨달은, 그리고 우리 대부분이 가능한 한 오랫동안 알고 싶어 하지 않고 필사적으로 저항하는 어떤 진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당신을 둘러싼 외부 환경은 문제의 근원이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이것은 당신을 비난하려는 정죄가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을 살리기 위한 정확한 진단입니다. 그리고 제대로 된 진단이야말로 진짜 변화가 시작되는 첫걸음입니다. 외부 세계가 끊임없이 똑같은 형태로 조립되고 똑같은 패턴의 사람들을 끌어당긴다면 그것은 당신의 내부 세계가 무의식적으로, 자동적으로, 그리고 엄청나게 효율적인 방식으로 똑같은 지시사항을 계속해서 밖으로 내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융은 이를 아주 명쾌하게 설명했습니다. 외부 세계는 내부 세계의 거울이다. 지시사항이 기록되어 있는 바로 그 내부 세계의 심층적인 수준에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한 외부 세계는 아무리 극적으로 배경을 바꾸고 직업을 바꾸고 사람을 바꾼다 하더라도 끊임없이 익숙하고 고통스러운 결과를 생산해낼 것입니다. 이 지점에서 제가 덧붙이고 싶은 새로운 시각이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인생을 하나의 연극 무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연극이 지루해지면 무대 장치를 바꾸고 조명을 바꾸고 상대 배우를 교체합니다. 하지만 대본을 쓴 작가가 당신 자신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면 그 어떤 화려한 배우와 조명을 가져다 놓아도 결국 똑같은 비극으로 막을 내리게 됩니다. 대본을 찍고 다시 쓰는 작업은 무대 위가 아니라 어둡고 고독한 작가의 골방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당신이 듣게 될 가장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만약 문제의 근원이 당신 안에 있다면 해결책 역시 당신 안에 있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도시에 당신을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다. 새로운 연인의 품에 숨어 있지도 않습니다. 더 높은 직급이나 더 화려한 명함 혹은 트렌디한 아침 루틴 속에 암호화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해결책은 지금 이 순간 바로 당신 안에 있습니다. 어떤 외부적인 변화도 결코 흉내낼 수 없는 방식으로 지금 당장 접근할 수 있는 곳에 말입니다. 하지만 그곳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인정하기에 몹시 고통스럽고 불편한 무언가를 마주해야만 합니다. 외부의 어떤 것을 바꾸기 전에 융은 당신에게 단 하나의 질문을 던집니다. 이 질문은
당신에게 수치심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당신의 새로운 챕터가 진정으로 새로운 것인지 아니면 그저 배경망만 바꾼 낡은 챕터의 재방송인지 결정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지금 무언가로부터 도망치고 있습니까? 아니면 무언가를 향해 걸어가고 있습니까? 이 두 가지는 밖에서 볼 때는 완벽하게 똑같은 행동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안에서 느껴지는 감정의 결은 완전히 철저하게 다릅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사이의 미세한 차이가 당신의 변화가 진짜인지 아니면 당신이 지금껏 버려온 가장 그럴듯한 자기만족 연기인지 결정짓게 될 것입니다. 당신 자신을 포함해서 말입니다. 왜냐하면 세상 그 어떤 연기로도 결코 완벽하게 속일 수 없는 단 하나의 관객은 당신이 매일매일 매 순간 1초도 빠짐없이 함께 살아가고 있는 관객, 바로 당신 내면의 관객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홀로 충분히 오래 앉아 당신 안에 낯선 이방인을 만나십시오. 조금 불편할 수도 있는 질문을 하나 던지겠습니다. 지금 당신이 나라고 부르는 사람,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사람, 세상을 살아가며 결정을 내리고 이것을 자신의 정체성이라고 부르는 그 사람은 과연 진짜 당신입니까? 아니면 그 사람은 그저 살아남기 위해, 세상으로부터 인정받기 위해, 당신이 가장 간절히 사랑을 필요로 했던 특정 사람들에게 사랑받기 위해 정교하게 조립된 당신의 또 다른 버전입니까? 융은 이것을 페르소나라고 불렀습니다. 이 단어 자체는 고대 로마 시대 연극 배우들이 무대 위에서 쓰던 가면을 뜻하는 라틴어에서 유래했습니다. 이 어원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페르소나가 실제로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그것은 역할입니다. 연기입니다. 관객을 위해 조립된 하나의 캐릭터입니다. 특히 타인의 시선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체면과 눈치를 중시하는 한국 사회에서 이 페르소나의 무게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우리의 관객은 언제나 우리가 무언가를 필요로 했던 모든 사람들이었습니다. 부모님의 인정, 사회적 안정감, 조직 내에서의 소속감, 그리고 타인의 사랑, 면접장에 나타나는 예의 바르고 열정적인 당신의 버전, 명절날 친척들이 모인 자리에서 당신에 대해 고정된 생각과 기대를 가진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는 당신의 버전. 어릴 적, 아주 어릴 적부터 자신이 속한 특정 환경에서 어떤 단어를 사용해야 환영받고 어떤 행동을 해야 보상이 주어지는지 영리하게 학습한 당신의 버전. 당신은 수년에 걸쳐 그 연기를 다듬고 또 다듬었습니다. 그것이 완전히 자동적인 반사 행동이 될 때까지 완벽하게 광택을 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융이 명확히 짚고 넘어간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페르소나는 결코 당신의 적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기능하기 위해 모든 인간은 사회적인 얼굴을 필요로 합니다. 아무런 방어막 없이 벌거벗은 얼굴로 세상을 걸어다니며 진정한 무언가를 이뤄낼 수는 없습니다. 가면은 세상의 거친 바람으로부터 당신을 보호하는 진짜 목적에 봉사합니다. 문제는 가면 그 자체가 아닙니다. 진짜 끔찍한 비극은 당신이 가면을 쓰고 있다는 사실조차 잊어버렸을 때 시작됩니다. 충분히 오랜 세월이 흐른 후 페르소나가 세상과 소통하는 당신의 주된 인터페이스로 너무 오랫동안 자리 잡고 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확히 그 끔찍한 비극의 주인공이 됩니다. 가면은 너무나 익숙해지고 너무나 깊은 습관이 되며 당신의 뼈와 살에 너무 완벽하게 밀착되어 마침내 그것이 진짜 피부처럼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지금 내가 보고 있는 당신의 그 완벽한 얼굴이 어쩌면 진짜 당신의 모습이 아닐 수도 있다고 부드럽게 제안할 때 사람들의 반응은 거의 항상 똑같습니다. 격렬한 저항, 그리고 때로는 분노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너무 오랫동안 그 가짜 버전의 자신과 스스로를 동일시해왔기 때문에 그것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다정한 초대로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존재 자체, 그 본질적인 것에 대한 잔인한 공격으로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융은 분석 심리학에 관한 두 편의 에세이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한 인간이 자신의 사회적 역할과 완벽하게 동일시되어 그 역할이 사람을 완전히 집어삼켜버렸을 때 그 화려한 역할이라는 껍데기를 모두 벗겨내고 나면 그 밑바닥에는 아주 불쌍하고 초라한 작은 생물체만이 웅크리고 있을 것이다. 그는 인간을 모욕하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완벽한 연기가 치러야 하는 진짜 대가를 묘사하고 있었습니다. 겉보기에는 진짜 누군가의 삶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원래 그 연극이 도대체 무엇을 위한 건? 여기 한 여자가 있습니다. 한국의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그녀는 완벽한 평정심과 뛰어난 능력이라는 이미지로 자신의 전체 삶을 구축했습니다.
직장에서는 어떤 프로젝트가 무너질 위기에 처할 때마다 모든 사람들이 가장 먼저 찾는 구원투수였습니다. 가정에서는 누구도 부탁하지 않았는데도 늘 장녀로서, 아내로서 묵묵히 모든 것을 지탱하는 기둥이었습니다. 그녀는 단 한 번도 다른 사람 앞에서 눈물을 보인 적이 없습니다. 그녀는 나는 모르겠어, 나는 힘들어라는 말을 입 밖으로 꺼낸 적이 없습니다. 그녀의 명성은 다른 사람들이 암묵적으로 기대고 의존하는 그 변함없는 견고함 위에 세워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모두가 잠든 후 텅 빈 거실에 홀로 앉아 있을 때 도저히 밀어낼 수 없는 하나의 질문이 그녀를 덮쳤습니다. 만약 내일 당장 내가 이 완벽하고 유능한 사람이어야 할 필요가 없다면 나는 도대체 누구인가? 그 질문에는 아무런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텅 빈 침묵이 주는 공허함은 그녀가 지금까지 살면서 해결해왔던 외부 세계의 그 어떤 위기나 재난보다도 훨씬 더 끔찍하게 두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이 내면의 위기에는 눈에 보이는 해결책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침이 오기 전에 그녀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조치나 작성할 수 있는 보고서는 없었습니다. 그녀가 평생을 바쳐 관리하고 통제해온 유일한 대상은 바로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 완벽한 관리 시스템 아래에 짓눌려 있는 진짜 자아가 누구인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융은 이것을 인생의 중반기에 찾아오는 가장 결정적인 심리적 위기라고 정의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찾아오는 위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페르소나가 더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본질적인 질문들을 계속해서 땅속에 묻어두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마침내 모두 소진해버렸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억눌렸던 질문이 마침내 수면 위로 솟아오르는 것입니다. 이것은 삶의 붕괴가 아닙니다. 이것은 수십 년 동안 문 밖에 쫓겨나 있던 당신의 진짜 자아가 마침내 문을 두드리는 소리입니다. 여기서 융이 덧붙인 또 다른 중요한 통찰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앞의 내용만큼이나, 아니 어쩌면 더 중요합니다. 절대로 당신의 가면을 공격하지 마십시오. 폭력을 써서 억지로 가면을 찢어 벗겨내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는 아주 단호했습니다. 페르소나로부터 자신을 폭력적으로 분리하려는 시도는 진정한 자유가 아니라 오직 극심한 고통과 경련만을 낳을 뿐이다. 당신의 가면은 그동안 험난한 세상에서 당신을 지켜주고 보호해왔습니다. 그것을 무자비하게 내다 버리기 전에 가면의 노고를 진심으로 인정해주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대신 당신이 해야 할 일은 호기심을 갖는 것입니다. 당신은 정말 정직하게 묻기 시작해야 합니다. 내가 생각하고 행동하는 방식 중에서 어느 부분이 진짜 내 것인가? 그리고 어느 부분이 너무 오래전에 무의식적인 것이 되어버려 그것이 애초에 진정한 나였는지 질문하는 것조차 잊어버린 완벽한 연기의 습관인가? 당신은 실제로 무엇을 즐거워합니까?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즐기는 척 연기하는 것들을 제외하고 말입니다. 당신은 진정으로 무엇을 원합니까? 사회가, 부모님이, 세상이 당신이 원해야 한다고 세뇌시킨 것들을 제외하고 말입니다. 당신을 지켜보고 평가할 관객이 단 한 명도 없는 텅 빈 방에 홀로 있을 때 당신의 얼굴은 어떤 표정을 짓고 있습니까? 이것은 한가한 철학적 질문이 아닙니다. 이것은 진정한 삶의 변화를 진지하게 갈망하는 모든 인간이 사용할 수 있는 가장 실용적이고 강력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가면은 물리적인 힘에 의해 벗겨지는 것이 아니라 가면 아래에 실제로 존재하는 진짜 자아를 향해 정직하고 따뜻한 주의를 기울이는 그 시간들이 차곡차곡 쌓일 때 비로소 스스로 녹아내리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가면 아래에 있는 것은, 융은 이 부분에 대해 절대적인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결코 텅 빈 공허함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는 무의 상태가 아닙니다. 그곳에는 진짜 깊이와 진짜 욕구와 진짜 생명력을 가진 외부의 시선에 의해서가 아니라 내면의 목소리에 따라 살아가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진짜 한 명의 고귀한 개인이 숨쉬고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홀로 앉아 있을 때 스스로가 이방인처럼 느껴진 적이 있다면 그것은 당신의 내면이 텅 비어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당신이 완벽한 연기라는 껍데기 속에 살고 있는 진짜 사람, 바로 당신 자신을 아직 한 번도 제대로 소개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 가면이 진정으로 가면이었음을 뼈저리게 인식하는 그 진실한 자기 인식의 첫 순간이 찾아왔다면 지금 당장 댓글에 숫자 112를 남겨주십시오. 융이 무의식을 지도화하기 위해 사용한 상징적인 언어에서 11은 진정한 자기 인식의 첫 번째 순간을 의미합니다. 가면이 무너지는 그 정확한 찰나를 말입니다. 이것은 끝이 아닙니다.
위대한 시작입니다. 그 순간이 지금 당신 안에서 진동하고 있다면 아래에 흔적을 남겨주십시오. 세 번째, 사다리가 엉뚱한 벽에 기대어 있습니다. 1912년 칼 융은 정신분석학의 거장 지그문트 프로이트와의 오랜 관계를 끝냈습니다. 그것은 개인적인 성격 차이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학자로서의 직업적인 질투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융이 프로이트의 이론적 틀을 깊이 들여다보았을 때 그의 마음을 깊게 뒤흔들고 불편하게 만드는 어떤 치명적인 오류를 발견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프로이트는 인생의 전반부, 즉 인생의 아침에 적용되는 논리를 인생의 후반부, 즉 오후의 문제에 똑같이 적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오후에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침에 단순한 도구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융은 40, 50, 60살이 된 수많은 환자들과 마주 앉아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들은 아침에 프로그램이 약속했던 모든 세속적인 성공과 성취를 이미 이룬 사람들이었습니다. 돈, 명예, 지위, 화목한 가정, 한국으로 치면 명문대를 나와 대기업 임원이 되고 강남에 아파트를 사고 자녀를 유학 보낸 남부러울 것 없는 성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융은 그 아침의 도구들이 그들의 오후를 구원하기에 충분하다고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많은 성취를 이루었으며 타인의 부러움을 한 몸에 받는 사람들이 아이러니하게도 자신이 그토록 피땀 흘려 구축해놓은 바로 그 완벽한 삶 속에서 속으로 서서히 죽어가는 것을 너무나 많이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1930년 융은 인생의 단계들이라는 글에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아침에 만들어진 프로그램에 따라 인생의 오후를 살아갈 수 없다. 아침에 위대했던 것들이 저녁에는 아주 하찮은 것이 될 것이며 아침에 진실이었던 것들이 저녁에는 끔찍한 거짓말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 문장을 아주 천천히 다시 한번 마음속으로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그 의미가 당신의 영혼 깊은 곳에 온전히 내려앉게 하십시오. 아침에 진실이었던 것이 오후에는 거짓이 됩니다. 그것은 당신이 이룩한 것들이 잘못되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당신이 그동안 쌓아 올린 삶이 실수였거나 무가치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 삶의 아침과 오후가 완전히 철저하게 다른 목적을 위해 설계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계절이 바뀌었는데도 여전히 잘못된 계절의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것은 외부의 그 어떤 화려한 성취나 돈으로도 결코 치유할 수 없는 아주 특수하고 고통스러운 종류의 영혼의 병을 만들어냅니다. 인생의 아침은 외부로의 확장을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당신의 20대와 30대에 정신은 진정으로 밖으로 뻗어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경력을 쌓고 사회적 정체성을 확립하고 돈을 벌고 세상이 보고 인정하고 보상할 수 있는 가시적인 무언가를 구축해야 합니다. 공간을 차지하고 부와 명예를 축적하고 목표를 달성하십시오.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의 모든 문화와 경제 시스템은 정확히 이러한 행동에 보상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그리고 아침의 시간 동안 사회가 그렇게 하는 것은 지극히 옳고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아침은 정확히 그런 종류의 성장과 팽창을 위해 만들어진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리고 나서 인생의 오후가 불현듯 찾아옵니다. 그리고 오후는 아침과는 완전히 다른 언어로 말을 걸어옵니다. 오후는 당신이 무엇을 성취할 수 있는지 묻지 않습니다. 대신 무엇이 당신의 삶에 진정한 의미를 부여하는지 묻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어떻게 보고 평가하는지 묻지 않습니다. 대신 아무도 당신을 지켜보지 않을 때 당신은 진정 어떤 사람인지 묻습니다. 얼마나 많은 것을 축적할 수 있는지 묻지 않습니다. 대신 당신이 삶의 가벼움을 위해 무엇을 기꺼이 내려놓고 포기할 수 있는지 묻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여전히 그 낡은 아침의 프로그램을 맹렬하게 돌리며 인생의 오후에 도착했을 때 말로는 정확히 표현하기 힘든 어떤 거대하고 기분 나쁜 공허함이 시작됩니다. 당신은 목표물을 정확히 명중시켰지만 마음은 텅 비어 있습니다. 남들이 부러워하는 이정표에 도달했지만 기대했던 만족감은 오지 않습니다. 혹은 만족감이 오더라도 당신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빨리 안개처럼 사라져버립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죽으림을 다해 기어올랐던 그 성공의 사다리가 어쩌면 처음부터 완전히 엉뚱한 벽에 기대어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섬뜩한 깨달음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도저히 조용히 잠재울 수 없는 하나의 질문이 심연에서 떠오릅니다. 이것이 정말 내가 원했던 삶인가? 아니면 내가 아는 유일한 방식이 이것뿐이었기 때문에 그저 관성적으로 지어올린 껍데기뿐인 삶인가? 제 개인적인 시각을 덧붙이자면 한국 사회는 유독이 아침의 프로그램이 너무 길고 가혹하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평생을 남과 비교하며 정답이 정해진 트랙 위를 달리다 보니
정작 오후에 숲에 진입했을 때 나만의 나침반을 꺼내는 방법을 아무도 모릅니다. 위대한 시인 단테 알리기에리는 그의 브루의 명작 신곡을 융히 평생 동안 곁에 두고 되새겼던 바로 그 구절로 시작합니다. 우리 인생길의 한가운데서 나는 어두운 숲속에 있는 나 자신을 발견했다. 올바른 길을 완전히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단테가 이 글을 썼을 때 그는 노인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나이는 불과 35이었습니다. 그는 인생의 한가운데 바로 아침과 오후가 교차하는 그 경계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묘사한 그 어두운 숲은 결코 실패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아침의 지도가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 한계점에 도달했음을 의미할 뿐입니다. 아침의 지도로는 결코 오후의 영토를 탐험할 수 없습니다. 당신에게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지도가 필요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융히 생각할 때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가장 치명적이고 값비싼 대가를 치르는 실수를 저지릅니다. 그들은 오후의 공허함이 밀려오는 것을 온몸으로 느낍니다. 성취 뒤에 숨겨진 그 서늘한 허무함, 심지어 진정으로 기뻐해야 할 순간 직후에 찾아오는 그 정체모를 불안과 초조함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들은 패닉에 빠집니다. 그들은 아침에 효과가 있었던 그 방식, 즉 더 많이, 더 빨리, 더 높이를 정답이라고 착각합니다. 더 큰 사업 목표, 더 빠른 승진, 낡은 흥분을 다시 불태워줄 자극적인 새로운 관계, 더 많은 소음, 더 강렬한 자극을 미친 듯이 찾아 헤맵니다. 골프를 치고 비싼 차를 사고 더 화려한 모임에 나갑니다. 융은 이것을 두고 이미 다 타버린 차가운 잿더미 위에서 억지로 몸을 녹이려는 어리석고 애처로운 행동에 비유했습니다. 당신은 아침의 도구로 오후의 문제를 결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아침의 도구가 틀렸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후의 삶은 아침이 애초에 제공하도록 설계되지 않은 완전히 다른 종류의 영양분을 영혼에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오후는 당신에게 방향을 돌리라고 요구합니다. 밖으로 뻗어나가는 그 거친 팽창을 멈추고 내면을 향해 깊숙이 걸어 들어가라고 속삭입니다. 당신이 쌓아올린 화려한 성취로 스스로를 평가하는 것을 멈추고 그 모든 것들이 도대체 무엇 위에 세워져 있는지, 그리고 너무 빨리 달리느라 미처 확인하지 못했던 그 토대가 과연 겉보기만큼 단단한 것인지 두드려보라고 요구합니다. 당신이 새로운 챕터를 시작하기 전에 당신이 세울 수 있는 그 어떤 완벽한 계획보다도 이 질문이 가장 중요합니다. 당신은 지금 당신 인생의 어느 계절에 서 있습니까? 아침입니까? 아니면 오후입니까? 이 대답이 당신이 다음에 실제로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에 대한 모든 것을 바꿔놓을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자신이 어느 계절에 있는지 스스로에게 정직할 수 있다면 잘못된 계절의 프로그램을 억지로 돌릴 때는 결코 사용할 수 없었던 그 계절만의 강력한 도구들을 비로소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오후는 당신에게 무언가를 더 내놓으라고, 더 채우라고 강요하지 않습니다. 오후는 당신이 그것을 맞이할 준비를 갖추기 위해 아침이 가르쳐준 그 모든 처절한 경험들을 필요로 했던 바로 그것, 오직 진실만을 요구합니다. 네 번째, 당신이 깊이 묻어버린 것은 결코 죽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단지 지하로 숨어들었을 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림자 자아, 즉 섀도우라는 단어를 들으면 즉시 어둡고 불길한 것들, 흉측한 내면의 모습들, 스스로 부끄러워하는 충동들, 억지로 억눌러온 맹렬한 분노 같은 것들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융은 그림자를 그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심오한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림자는 당신이 위험하거나 사회적으로 용납될 수 없다고 느껴서 자신의 이미지 밖으로 밀어낸 그 부정적인 특성들을 모두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림자는 그와 동시에 세상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이야기하지 않는 엄청난 무언가를 함께 품고 있습니다. 그것은 너무 어두워서가 아니라 오히려 너무 밝아서, 너무 거대해서, 너무 진짜라서 당신이 스스로 거부해버린 당신의 빛나는 특성들입니다. 융은 이것을 그림자 속의 황금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말을 비유가 아니라 문자 그대로의 의미로 사용했습니다. 장남, 장녀로서 책임감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무거운 압박감 아래에 깊이 묻어버린 당신의 자유로운 창조성, 겸손해야 한다는, 나대면 안 된다는 한국 사회의 강박적인 억압 아래 짓눌려버린 당신의 거대한 야망과 리더십, 그 당시에는 도저히 이를 여유가 없었던 소중한 무언가, 부모님의 사랑이나 직장의 안정을 지키기 위해 입 밖으로 내뱉었다가는 모든 것이 무너질까봐 스스로의 목을 조르며
침묵시켜버린 당신의 진짜 목소리. 당신이 선택한 사회적 모범생 이미지에 들어맞지 않는 그 모든 찬란한 특성들은 융이무의식이라고 불렀던 정신의 깊은 지하실로 쫓겨나 버렸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그것들은 결코 파괴되거나 죽은 것이 아닙니다. 그저 숨겨졌을 뿐입니다. 여기서 사람들이 그림자에 대해 끊임없이 과소평가하는 치명적인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림자는 당신이 그것을 모른 척하고 무시한다고 해서 조용히 굶어 죽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림자는 지하실의 어둠을 먹고 더욱 기괴하고 강력하게 자라납니다. 그리고 당신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것은 어떻게든 현실 세계로 분출될 출구가 찾아냅니다. 한국 사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화병이 바로 이 그림자의 역습입니다. 상황에 전혀 맞지 않는 아주 사소한 일에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폭발해버리는 분노로 인생이 마침내 평온하고 순조롭게 흘러가기 시작하는 정확히 그 순간에 나타나는 기묘한 자기 파괴적 행동으로 진정으로 휴식을 취해야 할 그 평화로운 순간조차 끝까지 당신의 뒤를 쫓아와 영혼을 갉아먹는 그 설명할 수 없는 초조함으로 말입니다. 자신의 모든 삶을 인내심 많고 이타적인 희생의 아이콘으로 구축한 한 사람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녀는 결코 무리한 요구를 하지 않고 타인에게 목소리를 높이는 법이 없습니다. 늘 좋은 엄마, 착한 딸, 배려심 많은 동료입니다. 하지만 몇 달에 한 번씩 아무런 경고도 없이 그녀의 내면에서 무언가가 뚫고 나옵니다. 주변에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경악하게 만드는 상황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파괴적이고 히스테릭한 폭발. 그리고 그 폭발에 가장 큰 충격을 받는 사람은 바로 그녀 자신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행동을 도저히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녀가 짜낼 수 있는 가장 정직한 기억의 회계장부를 아무리 뒤져보아도 그녀는 잘못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침묵 속에 꿀꺽 삼켜버린 모든 정당한 욕구와 분노는 마음의 지하실에 엄청난 압력을 축적했습니다. 압력은 영원히 갇혀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항상 가장 약하고 틈이 벌어진 곳을 찾아내어 맹렬하게 뚫고 분출합니다. 그림자를 마주한다는 것의 진정한 목적은 단지 내면의 어두움을 통제하고 관리하기 위한 것만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목표는 그 어둠과 함께 지하로 쫓겨난 당신의 황금, 즉 잃어버린 잠재력과 생명력을 다시 되찾는 것입니다. 예술은 배고픈 짓이고 현실적인 직업이 아니라는 누군가의 말에 붓을 꺾어버린 예술가. 수년 동안 거짓된 겸손과 조직의 논리 아래 스스로를 평범하게 납작하게 짓눌러버린 타고난 리더. 자신의 진짜 욕구가 무엇인지 너무나 철저하게 침묵시킨 나머지 이제는 점심 메뉴 하나조차 스스로 고르지 못하게 되어버린 사람. 이것은 단순한 과거의 상실이 아닙니다. 이것은 언젠가 다시 회수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엄청난 에너지의 저장고입니다. 당신이 그것들을 억누르는 것을 멈추고 진심으로 그것들을 당신의 삶 속으로 통합하기 시작할 때 그 거대한 에너지는 단지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의 능력치만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도대체 어떤 존재가 될 수 있는지 그 한계 자체를 완전히 부수고 확장시켜줍니다. 지금 당장 댓글에 숫자 444를 남겨주십시오. 심층 심리학의 상징적인 언어에서 444는 한 인간이 자신이 짊어진 무거운 그림자로부터 도망치는 것을 마침내 멈추고 뒤로 돌아 그것을 진정한 용기로 마주하는 그 위대한 순간을 나타냅니다. 이것은 두려움을 전혀 느끼지 않는 무감각한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뼈가 시리도록 두려움을 느끼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떨리는 발걸음으로 뒤를 돌아 기꺼이 어둠을 마주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림자는 당신에게 전혀 다른 새로운 사람이 되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림자는 당신이 이미 가지고 있는 그 모든 모습, 빛과 어둠, 선과 악, 그 전체를 포용하여 더 온전한 당신 자신이 되라고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낡은 자아를 완전히 떠나보내기 전까지는 결코 새로운 것이 자라날 수 없습니다. 고대 그리스어에는 카타바시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는 하강, 즉 밑으로 내려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르페우스는 사랑하는 에우리디케를 찾기 위해 죽은 자들의 지하 세계로 내려갔습니다. 오디세우스는 자신보다 먼저 떠난 자들과 대화하기 위해 어둡고 깊은 저승으로 내려갔습니다. 융은 이 모든 고대의 신화들을 단순한 오락거리나 문학 작품으로 읽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것을 인간 정신이 진화하는 과정을 완벽하게 그려낸 심리적 지도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모든 카타바시스 신화에서 정확히 똑같은 구조를 발견했습니다. 영웅은 진정으로 위로 날아오르기 전에 반드시 가장 깊은 밑바닥으로 내려가야만 한다. 진정한 자아의 변형과 성장은
무언가를 차곡차곡 쌓아 올리는 건축의 느낌이 아닙니다. 그것은 처절한 죽음의 느낌과 같습니다. 이것은 시적인 비유가 아닙니다. 이것은 실제적인 시간이 걸리고 실제적인 깊은 애도를 동반하며 그 모든 과정의 반대편에 마침내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공간을 창조해내는 아주 현실적인 심리적 사건입니다. 융은 변태라는 단어를 아주 의도적으로 사용했습니다. 이것은 스마트폰 운영체제를 업데이트하는 것과 같은 단순한 업그레이드가 아닙니다. 이것은 애벌레가 번데기 안에서 자신의 몸을 완전히 액체로 녹여버린 후 나비로 재탄생하듯 새로운 무언가가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낡은 구조물을 진정으로 그리고 기꺼이 불태워 바쳐야 하는 형태의 완전한 전환입니다. 낡은 자아가 여전히 모든 상황의 통제권을 쥐겠다고 고집을 부리는 한 새로운 자아는 결코 껍질을 깨고 나타날 수 없습니다. 융은 사람들이 앞으로 나아가려고 발버둥 칠 때 가장 필사적으로 건너뛰려고 하는 감정의 재료들의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는 그것들을 잃어버린 내용물이라고 불렀습니다. 수년 동안 당신을 안전하게 지켜주고 훌륭하게 봉사해온 과거의 정체성, 그 낡은 껍데기를 뒤로하고 떠나는 것에 대한 진정한 슬픔, 당신이 평생 동안 나 자신이라고 굳게 믿고 살아왔던 그 역할을 멈출 때 도대체 내가 어떤 사람으로 전락해버릴지 모른다는 끔찍한 공포, 그리고 낡은 챕터와 새로운 챕터 사이에 그 텅 빈 공간에 존재할 때 느끼는 극심한 방향 상실감. 한국의 빨리빨리 문화는 우리에게 이 애도의 시간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직장을 잃으면 내일 당장 새로운 스펙을 쌓으라고 강요하고 이별을 하면 당장 소개팅을 해서 잊어버리라고 등을 떠밉니다. 하지만 융은 이 불편한 감정의 재료들을 억지로 건너뛰려고 할 때 어떤 끔찍한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해 아주 구체적으로 경고했습니다. 그 감정들은 결코 허공으로 증발해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무의식의 지하로 파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지하시설에서 이전과 정확히 똑같은 심리적 건축물을 아주 은밀하고 견고하게 재건축합니다. 상황은 새로워졌지만 내부의 뼈대는 과거와 완벽하게 동일한 괴물이 탄생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첫 번째 인생 챕터를 규정했던 모든 것들로부터 쿨하게 걸어나온 한 사람을 생각해 보십시오. 직장, 오래된 연인, 인맥. 그는 모든 것을 리셋하겠다며 완전히 새로운 곳으로 거처를 옮깁니다. 하지만 2년도 채 지나지 않아 똑같은 지옥의 패턴이 조용히 재조립되어 있습니다. 또다시 몸을 혹사시키며 일 중독에 빠져 있습니다. 또다시 사람들과 정서적으로 안전한 거리를 두며 마음을 닫고 있습니다. 나는 아직 충분하지 않아. 나는 실패할지도 몰라라고 속삭이는 그 지독한 내면의 검열관과 똑같이 씨름하고 있습니다. 지리적 배경은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내부의 심리적 건축물은 단 한 곳도 건드려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낡은 자아를 제대로 예우하고 존중해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낡은 자아의 죽음을 진심으로 슬퍼하고 애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진정으로 놓아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 낡은 자아는 이삿짐 센터의 박스 안에 다른 물건들과 함께 차곡차곡 포장되어 새로운 공간으로 따라왔고 방구석에 조용히 자리 잡은 채 예전과 똑같이 당신의 삶을 조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짜 슬픔과 애도는 결코 속성으로 요약될 수 없습니다. 애도는 당장의 명쾌한 해결책이 없는 그 지독한 불편함 속에 당신이 온전히 머무르기를 요구합니다. 그것은 당신이 지금 뒤로 하고 떠나려는 과거의 삶이 가진 그 진짜 무게를 온몸으로 느끼며 가만히 앉아있기를 요구합니다. 당신이 수년 동안 공들여 쌓아온 그 낡은 버전의 사람에게 가장 정직하고 완전하게 안녕이라고 이별을 고하기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도망치지 않고 그 불편함 속에 충분히 오래 머무른다면 억지로 힘을 주어 밀어붙일 때는 결코 일어나지 않던 어떤 신비로운 일이 일어납니다. 공간이 열립니다. 그것은 단순한 공허함의 텅 빈 공간이 아닙니다. 그것은 진정한 준비됨의 공간입니다. 제대로 애도하고 완전히 끝맺지 못한 과거의 잔해들을 뚫고 싸우며 나올 필요 없이 다음 챕터가 자연스럽게 찾아와 머물 수 있는 맑고 깨끗한 공간입니다. 다시 시작하기 전에 먼저 당신 자신에게 끝낼 수 있는 권리를 허락하십시오. 과거의 챕터를 지우개로 빡빡 문질러 지우거나 그것이 애초에 중요하지 않았던 척 위장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이제는 끝났다. 그것은 내 삶에서 정말 의미 있는 시간이었고 나를 지켜주었다. 하지만 이제 나는 준비가 되었다. 과거로부터 미친 듯이 도망쳐왔기 때문이 아니라 그 과거를 진정으로 완성하고 닫아버렸기 때문이다. 이렇게 정직하게 말할 수 있을 때까지 낡은 나와 마주 앉아 침묵을 나누십시오.
오직 그 준비만이 당신을 진짜 어딘가로 데려갈 수 있습니다. 6번째, 당신을 계속해서 찾아오는 반복되는 일들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융은 한 환자와 상담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철저하게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여성이었으며 수개월 동안 진정한 내면의 심리 작업을 교묘하게 거부해 왔습니다. 그날 그녀는 누군가 자신에게 황금색 스카랍에 풍뎅이를 선물로 주는 꿈을 꾸었다고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정확히 그 순간 융의 뒤에 있는 창문을 부드럽게 두드리는 작은 소리가 났습니다. 그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유리창에는 날아다니는 곤충 한 마리가 부딪히고 있었습니다. 그는 창문을 열고 그것을 잡았습니다. 그것은 놀랍게도 황금빛이 도는 녹색의 풍뎅이였습니다. 스위스라는 지역적 특성상 그녀의 꿈속에 등장한 황금 스카라베와 물리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형태의 곤충이었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그것을 그녀에게 내밀었습니다. 그 순간 그토록 완고했던 그녀 내면에 무언가가 와장창 깨지며 열렸습니다. 방어의 갑옷이 순식간에 녹아내렸습니다. 비로소 진짜 내면의 치유 작업이 시작된 것입니다. 융은 그 순간에 일어난 일을 동시성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이것을 인과관계의 원인과 결과에 의해서가 아니라 의미에 의해 연결된 두 사건의 의미 있는 우연의 일치라고 정의했습니다. 이것은 낡은 미신이 아닙니다. 막연한 희망사항이나 마술적 사고도 아닙니다. 이것은 융이 자신의 오랜 임상 경험을 통해 너무나 일관되게 관찰했기 때문에 도저히 학자로서 무시하거나 기각할 수 없었던 명백한 패턴이었습니다. 한국인들에게는 아주 익숙한 인연이나 기운의 흐름과도 닿아 있는 개념입니다. 당신의 내면 세계와 외부 세계가 정확히 같은 순간에 똑같은 언어로 말을 걸어올 때 그것은 내면과 외부의 경계를 넘어 무언가가 당신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당신이 우주의 흐름, 즉 당신 존재의 진실한 정렬 상태에 맞추어 움직일 때 삶은 단순히 표지판을 세워 방향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삶은 만남을 주선합니다. 당신이 정확히 들어야만 했던 바로 그 말을 해주는 사람이 당신이 그 말을 받아들일 준비를 마친 정확히 그 찰나의 순간에 마법처럼 나타납니다. 억지로 밀고 당기며 통제하려던 발버둥을 마침내 포기하고 힘을 뺀 바로 그 다음 주에 굳게 닫혀있던 문이 열립니다. 당신이 마음속에 낡은 것을 비워내고 막 만들어낸 그 텅 빈 공간의 모양과 정확히 일치하는 형태의 기회가 도착합니다. 대부분의 평범한 사람들은 이것을 단순한 운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융은 이것을 신호라고 불렀습니다. 동시성과 함께 융은 다이몬이라는 고대 그리스의 개념을 끌어왔습니다. 이것은 악마, 디몬가 아닙니다. 다이몬은 각 개인에게 내재된 고유하고 신성한 내면의 안내자, 즉 그 사람의 진실한 삶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정확히 알고 있는 영적인 힘입니다. 소크라테스는 자신의 다이몬에 대해 공개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은 이래라 저래라 명령하는 시끄러운 목소리가 아니라 이성적인 논리가 미처 상황을 파악하고 확인하기도 전에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미리 알려주는 조용하고 은밀한 경고 신호였습니다. 다이몬은 결코 큰 소리로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한 번도 시도해 본 적 없지만 조용한 순간마다 자꾸만 머릿속을 맴도는 그 낯선 직업에 대한 갈망을 통해 속삭입니다. 현실의 벽에 부딪혀 수년 전에 서랍 속에 처박아 두었지만 문득문득 수면 위로 떠오르는 그 창조적인 작업을 통해 말을 건넵니다. 이성적인 논리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완전히 떨쳐버릴 수도 없는 자꾸만 당신의 심장을 잡아끄는 그 알 수 없는 끌림의 방향을 통해 다이몬은 호소합니다. 우리의 애고자아가 묻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너는 무엇을 원해? 이 질문은 철저히 전략적입니다. 계산적입니다. 그것은 이미 알고 있는 과거의 정보와 사회가 주입한 성공의 기준을 바탕으로 작동합니다. 하지만 다이몬이 묻는 질문은 전혀 다릅니다. 무엇이 당신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가? 당신이 현실적인 이유를 대며 아무리 여러 번 그것을 밀어내고 제쳐두어도 당신이 아무리 더 실용적이고 돈이 되는 안전한 길을 선택했어도 단 한 번도 당신을 완전히 놓아주지 않고 끝까지 당신의 발목을 붙잡는 그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자꾸만 당신을 원래의 자리로 되돌려 놓으려는 그 강렬한 끌림은 결코 당신의 집중력을 흐트러뜨리는 방해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접근할 수 있는 당신의 진실된 삶의 방향에 대한 가장 신뢰할 수 있고 가장 강력한 정보입니다. 지금 당장 댓글의 숫자 777을 남겨주십시오. 융이 평생을 바쳐 개발한 심리학적 틀에서 777은 완벽한 정렬을 의미합니다.
당신의 심연 가장 깊은 곳에 살고 있는 진실한 욕망과 당신의 실제 삶에서 점차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현실 사이의 아름다운 일치와 조화를 의미합니다. 당신은 결코 우연히 이 영상을 보고 이 글을 읽게 된 것이 아닙니다. 무언가가, 어떤 거대한 흐름이 당신을 정확히 이 순간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당신이 깨닫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오랜 시간 동안 당신에게 무언가를 필사적으로 말하려 노력해왔습니다. 7번째, 진짜 당신은 단 한 번도 당신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단지 당신이 듣기를 멈췄을 뿐입니다. 우리가 함께 걸어온 이 길고 험난한 여정의 모든 것들이 마침내 이곳에 도착했습니다. 융이 자신의 평생에 걸친 학문적 여정에서 가장 중요하고 위대한 발견이라고 여겼던 단 하나의 진실 앞입니다. 수십 년 동안 그가 지도를 그려왔던 모든 심리적 개념들을 하나로 묶고 완성하는 진실. 당신이 변화에 대해 생각하는 방식뿐만 아니라 변화라는 것의 본질 자체가 도대체 무엇인지를 근본적으로 뒤바꿔버릴 진실. 모든 현대의 자기 개발 문화, 특히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증명하고 스펙을 쌓아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고 믿는 한국 사회의 불안한 문화는 당신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변화란 새로운 무언가가 되는 것이다. 어제의 나보다 더 나은 버전, 더 강하고 완벽한 버전, 더 규율이 잡혀있고 더 성공적이며 당신이 뼈를 깎는 노력을 기울이기만 한다면 마침내 도달할 수 있는 그 업그레이드된 이상적인 이미지에 당신을 맞추는 것이다. 전 세계 수십조 원 규모의 거대한 자기 개발 산업은 정확히 이 폭력적인 전제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무언가가 되어라. become. 건설하라. construct. 구축하라. build. 더 나은 자아를 성취하라. achieve. 하지만 융은 이 화려한 전제를 들여다보았고 거기서 가장 중요하고 결정적인 무언가가 끔찍하게 빠져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정확히 그 자기 개발의 조언대로 살아온 너무나 많은 사람들과 마주 앉아 보았습니다. 그들은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비범하고 자기 관리가 철저하며 존경받을 만한 새로운 버전의 자신을 완벽하게 구축해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가슴속에 거대한 구멍이 뚫린 듯한 끔찍한 괴리를 느꼈습니다. 그들이 살고 있는 삶이 겉보기에는 아무리 화려하고 인상적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온전히 자기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그 기분 나쁜 소외감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세상에 연기해 보여주는 사람과 그 껍데기 아래 숨어있는 실제 자신 사이에 조용하지만 끈질긴 그 서늘한 거리감을 여전히 느끼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애초에 잘못된 길을 향해 달려가면서 그 잘못된 것의 더 나은 버전이 되는 것은 결국 더 끔찍하게 잘못된 길로 빠져드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융은 이 진정한 변화의 과정을 개성화, 인디비두에이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것을 아주 날카롭고 정확하게 정의했습니다. 이것은 자기 개발, self improvement이 아닙니다. 자신을 기계처럼 최적화, optimization 하는 것도 아닙니다. 세상이 박수칠 만한 더 세련되고 정교한 페르소나를 구축하는 과정은 더더욱 아닙니다. 개성화란 오직 당신에게만 고유하게 주어지고 세상 그 누구의 것과도 같지 않은 방식으로 완전하고 온전하게 당신 자신이 되어가는 과정을 말합니다. 그것은 새로운 것을 건축하는 과정이 아니라 덮여있던 것을 들춰내어 드러내는 과정입니다. 없는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것을 발굴해내는 작업입니다. 그는 에고자아와 셀프, 자기를 엄격하게 구분했습니다. 에고는 의식적인 부분입니다. 결정을 내리고 목표를 설정하며 정체성을 구축하고 사회라는 정글을 항해하는 부분입니다. 반면 셀프 대문자 S로 시작하는 진정한 자기는 당신 존재의 모든 것입니다. 의식과 무의식을 모두 합친 전체입니다. 세상에 알려진 것과 깊숙이 숨겨진 것이 진정한 관계를 맺고 있는 상태입니다. 밖으로 표현된 밝은 빛과 그림자 속에 파묻혀 있던 황금이 모두 포함된 것입니다. 당신이 세상의 눈치를 보며 구축한 페르소나와 그 아래에서 평생을 숨죽여온 진짜 사람이 마침내 하나로 통합된 것입니다. 개성화란 당신 삶의 무게중심이 에고에서 셀프로 이동하는 위대한 여정입니다. 이것은 에고를 억압하거나 제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에고 혼자서는 결코 상상할 수도 도달할 수도 없는 훨씬 더 크고 완전한 전체 안으로 부드럽게 통합시키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당신의 모든 것을 바꿔놓을 가장 충격적이고 아름다운 통찰이 있습니다. 융은 당신이 그토록 닿고자 노력하는 그 진정한 셀프 자기가 이미 당신 안에 완벽하게 존재하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피땀 흘려 창조해내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당신이 그 위에 쌓인 먼지와 억압을 걷어내고 발견해주기를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진정한 변화의 터널을 통과하고 그 반대편에서 나타나는 사람은 당신이 머리를 짜내어 새롭게 발명해낸 낯선 인물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당신이 마침내 기억해낸 사람입니다. 세상의 요구에 맞춰 페르소나가 만들어지기 훨씬 이전에 이미 존재했던 사람. 상처받지 않기 위해 억지로 그림자라는 지하 감옥을 짓기 전에 자유롭게 뛰어놀던 사람. 세상이 당신에게 이런저런 다양한 방식으로 당신이 실제로 가진 것보다 더 작고 초라한 존재가 되어야 한다고 세뇌시키기 전에 원래 당신 모습, 바로 그 사람입니다. 미켈란젤로가 거대한 대리석 덩어리 안에서 이미 완성되어 있는 다비드상을 보았고 자신은 단지 다비드가 아닌 불필요한 돌덩이들을 깎아냈을 뿐이라고 말한 것처럼 진정한 당신은 이미 당신 안에 완전한 형태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1913년 융 자신의 끔찍하고도 위대한 내면으로의 하강이 시작되었을 때 그는 자신의 무의식 깊은 곳에서 마주친 모든 것들을 아주 개인적인 비밀 노트에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환영들, 내면의 기이한 형상들과 나눈 대화들, 심리적인 방향을 잃지 않기 위해 매일 아침 필사적으로 그려냈던 만다라들. 그는 무려 16년 동안 이 비밀스러운 기록을 이어나갔습니다. 그는 자신의 생애 동안 세상 그 누구와도 공유하지 않은 기괴한 이미지와 알아들을 수 없는 말들로 그 노트를 가득 채웠습니다. 그가 세상을 떠난 후 이 기록은 마침내 출판되었습니다. 세상은 이제 이 책을 레드북, The Red Book, 즉 새로운 책, 라이벌 노버스이라고 부릅니다. 그가 살아있을 때 누군가 그에게 왜 이 놀라운 책을 세상에 공개하지 않느냐고 물었을 때 그의 대답은 아주 단순하고도 단호했습니다. 나는 이 책을 세상의 다른 사람을 위해 쓰지 않았습니다. 나는 오직 나 자신을 만나기 위해 이 책을 썼습니다. 이 단 한 문장이야말로 융이 평생에 걸쳐 제시한 개성화에 대한 가장 정확하고 가슴 벅찬 묘사입니다. 수년에 걸친 고통스러운 하강, 무의식과의 끔찍한 대면, 그림자의 통합과 페르소나의 붕괴라는 이 모든 거대한 여정은 세상 사람들에게 박수받을 만한 어떤 근사한 결과물을 만들어내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단 한 번의 만남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가 세상에 연기해 보여주었던 가짜 사람과 그가 실제로 존재하는 진짜 사람 사이의 만남이었습니다. 융은 이 위대한 만남이 가능해지는 메커니즘을 초월적 기능이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은 어떤 사이비, 종교나 신비주의적인 마법이 아닙니다. 지극히 현실적인 심리적 과정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의식적인 마음과 무의식이 서로를 적대시하며 싸우는 대신 마침내 손을 잡고 함께 일하기 시작할 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당신이 타인에게 당신의 그림자를 투사하며 비난하는 대신 그것을 당신 자신의 일부로 똑바로 쳐다볼 때 다이몬의 조용한 속삭임을 무시하고 이성적인 논리로 억누르는 대신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과거의 당신과 앞으로 되어갈 당신 사이에 그 끔찍하게 불편하고 불안한 중간 지점에 서서 그 거리감을 성급하게 좁혀버리려 도망치지 않고 그 상태를 묵묵히 견뎌낼 때 일어납니다. 그 텅 비고 불안한 공간 속에서 이전에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던 무언가가 서서히 형태를 갖추기 시작합니다. 융은 이것을 제3의 것, The Third Thing 이라고 불렀습니다. 그것은 과거의 낡고 익숙한 자아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당신이 머리로 계산해서 억지로 꾸며낸 새로운 자아도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되어야만 한다고 믿는 그 계산된 계획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실제로 존재하는 그 시면의 전체성으로부터 자연스럽게 피어오르는 진정으로 새로운 차원의 방향성입니다. 하지만 이 아름다운 탄생을 위해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도저히 참아내지 못하고 중간에 도망쳐버리는 아주 고통스러운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바로 아직 모르는 상태를 기꺼이 견뎌내려는 의지입니다. 그 중간 지점, 경계선 위에 불안하게 머무르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진짜 얼굴이 완전히 선명해지기 전에 먼저 용기 있게 낡은 가면을 벗어던지는 것입니다. 새로운 자아가 명확한 이름과 형태를 갖추고 안전하게 도착하기 전에 과거의 익숙한 자아를 먼저 과감하게 놓아버리는 것입니다. 단지 과거의 패턴이 나에게 익숙하고 당장 살아남기에 안전하다는 이유만으로 새롭고 불확실한 것이 주는 두려움을 견디지 못하고 또다시 과거로 퇴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불확실성 속에 오롯이 머무르며 현재에 온전히 깨어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새로운 삶에서, 새로운 도시에서 더 나은 버전의 자신이라는 환상 속에서 그토록 애타게 찾고 있는 그 사람은
밑바닥부터 새롭게 만들어낼 필요가 없습니다. 그 사람은 이미 이곳에 있습니다. 당신 안에 있습니다. 그들은 언제나 당신이 태어난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항상 여기에 있었습니다. 두껍게 칠해진 페르소나 아래에서, 어두운 그림자 속에서, 다이몬의 조용한 속삭임을 통해서 당신이 마침내 그 만남을 회피하기 위해 미친 듯이 질주하던 걸음을 멈출 때 열리는 그 고요한 공간 안에서 그들은 당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당신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완전히 백지 상태에서 시작하는 새로운 출발이 아닙니다.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단지 멈추는 것입니다. 당신 자신을 만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오래, 그리고 깊게 멈춰서는 것입니다. 당신 자신을, 진짜 당신을 만나십시오. 어쩌면 당신의 인생 전체를 통틀어 처음으로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 만남, 즉 당신이 지금까지 세상에 연기해온 가짜 당신과 당신의 심연에 숨쉬고 있는 진짜 당신 사이에 그 단 한 번의 정직하고 서두르지 않는 온전한 만남만이, 낡고 지긋지긋한 패턴들이 조용히 당신의 발걸음을 따라 당신의 다음 삶으로 침투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유일하고도 진정한 변형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함께 걸어온 이 길고 험난한 여정의 모든 것들이 마침내 이곳에 도착했습니다. 융이 자신의 평생에 걸친 학문적 여정에서 가장 중요하고 위대한 발견이라고 여겼던 단 하나의 진실 앞입니다. 수십 년 동안 그가 지도를 그려왔던 모든 심리적 개념들을 하나로 묶고 완성하는 진실. 당신이 변화에 대해 생각하는 방식뿐만 아니라 변화라는 것의 본질 자체가 도대체 무엇인지를 근본적으로 뒤바꿔버릴 진실. 모든 현대의 자기 개발 문화, 특히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증명하고 스펙을 쌓아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고 믿는 한국 사회의 불안한 문화는 당신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변화란 새로운 무언가가 되는 것이다. 어제의 나보다 더 나은 버전, 더 강하고 완벽한 버전, 더 규율이 잡혀있고 더 성공적이며 당신이 뼈를 깎는 노력을 기울이기만 한다면 마침내 도달할 수 있는 그 업그레이드된 이상적인 이미지에 당신을 맞추는 것이다. 융은 이렇게 썼습니다. 당신의 평생에 걸친 가장 위대한 특권은 당신이 진정으로 누구인지 바로 그 자신이 되는 것이다. 당신이 연기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인생의 아침에서 살아남기 위해 당신이 억지로 빚어낸 성공한 모습도 아닙니다. 그것이 안전해서, 혹은 세상 사람들이 기대해서, 혹은 타인에게 인상 깊게 보이기 위해서 만들어진 가짜 당신도 아닙니다. 그 모든 화려하고 무거운 껍데기 아래에 있는 진짜 당신, 조용히 그러나 강인하게 숨쉬며 기다리고 있는 사람, 이것이 바로 융이 남긴 인간 정신의 전체 지도입니다. 이것이 그가 자신의 모든 생애를 바쳐 탐구하고 찾아낸, 진정으로 받을 준비가 된 모든 사람들의 손에 쥐어주고 싶어 했던 삶의 나침반입니다. 지금 당장 댓글에 숫자 999를 남겨주십시오. 영혼의 변형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건축물에서 999는 하나의 거대한 사이클이 완전히 끝났음을, 완성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끝이나 멸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이 마침내 두려움에 쫓겨 도망치는 것을 멈추고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을 때 비로소 열리는 완전히 새로운 가능성의 문턱을 의미합니다. 만약 이 긴 영상과 글 속의 어떤 한 문장이라도, 단어 하나라도 당신의 영혼 깊은 곳에 가닿아 그것이 진정으로 진짜라고 느껴졌다면 이 999는 바로 당신을 위한 우주의 신호입니다. 아래에 그 흔적을 남겨주십시오. 그리고 이 영상을 당신의 삶에서 조용히 당신과 똑같은 변화의 문턱에 서 있다고 믿어지는 단 한 사람에게 공유해 주십시오. 그들이 당신에게 도와달라고 부탁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때로는 한 사람이 삶에서 받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하고 결정적인 구원의 메시지는 그들이 스스로 준비되었다는 사실조차 미처 깨닫기 전에 기적처럼 도착하는 법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이 공간을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 스크롤을 내려 댓글창을 보십시오. 당신은 수많은 숫자들이 적혀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111, 444, 777, 999. 그 숫자들은 결코 의미 없이 적힌 무작위의 기호들이 아닙니다. 그 숫자들은 지금 이 순간 당신과 나란히 앉아 이 깊고 어두운 터널을 함께 통과하며 당신이 느꼈던 그 떨림과 벅차오름을 정확히 똑같이 느낀 숨쉬는 사람들의 흔적입니다. 당신은 결코 이 험난한 여정에 혼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한 번도 혼자인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결코 혼자가 아닐 것입니다. 진정한 당신을 만나는 그 위대하고 아름다운 여정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